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깊은 상처와 오래된 가족 문화 속에서 생겨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은 느낌을 안고 살아가는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여전히 뿌리 깊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부모 편애가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겪었을 법한 또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67세입니다. 딸 5 중 둘째이고 제 친정엄마는 올해 94세이십니다. 타고난 건강 체질에다 지금도 집안일을 거뜬히 하실 정도로 부지런해서 살이 많이 빠진 것 말고는 피부색도 좋아 보이고 특별히 아파서 드시는 약도 없으십니다. 그 연세에도 머리숱도 많고 흰머리도 이제서야 한두 개 정도로 날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저나 언니와 동생들도 엄마를 닮아서 동안인 편이죠. 그런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총 6남매로 언니 하나, 저 동생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남동생은 막내인데요. 우리 친정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딸을 내리 5을 낳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우리 집 막내인 남동생을 낳기 전까지 딸이 엄마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당시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딸과 아들을 골라 낳는 재주가 사람한테 있던가요? 여자들은 딸을 낳고 싶으면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참 웃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도 어쩝니까? 그런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세상에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에 타협하고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들 집에서 아기를 자연분만을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첫 딸을 낳자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첫마디가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는 가시니를 낳았네. 밥만 축내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미역국도 아깝다. 라고 하시면서 엄마한테는 첫 자식이고 첫 출산인 귀한 딸인데 고추가 안 달려있다고 대충 쳐다만 보고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그 뒤로 한 번도 손녀를 안아준 적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한테서도 딸을 낳아서 축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미역을 들고 와서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한숨을 푹 내쉬기까지 하셨다네요. 네가 편하려면 첫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또 둘째가 딸이면 어쩌냐. 네 시험씨가 또 얼마나 구박할 건지 안 봐도 사하다. 둘째가 아들이어야 할 건데 아니면 큰일이다. 그래도 엄마는 딸이라도 자식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한테는 무슨 큰 죄를 진 것 마냥 딸을 낳았다는 말을 송구스러워서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엄마랑 아빠 앞에서 그러셨대요. 저기 우물가 옆집의 며느리는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대. 뭔 복이 많은가 모르겠네. 거기는 생겼다 하면 아들이니 그 집 할매는 동리잔치 한다고 난리여. 고추를 문 앞에 걸어놓는데 내가 얼마나 부럽던지 말도 못해. 그때 그 시절에는 할머니가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감히 어른들 말에 대꾸를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더군다나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나 아들은 그저 죄인마냥 고개를 숙여야 했다네요. 엄마는 할머니 냉대 속에서 고대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다네요. 동네 아줌마들이 만삭이 된 엄마의 배를 보면서 아들 빼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면서 낳았지만 역시나 둘째인 저는 딸이었으니 그때는 할머니가 직접 와서 아들일지 모른다고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옆에 지켜 서 계셨는데 역시나 둘째도 딸을 낳자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또 딸이냐? 딸이 하나면 되었지 둘씩이나? 그냥 엎어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리 딸을 둘씩이나 낳았으면서 내 집안을 망조를 들게 할 셈이냐? 내 말 안 들리냐?
애기 엎으란 말이다. 애기를 엎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애기를 엎으면 애가 고개도 못 가누니까 숨이 막혀 죽겠죠. 그 말이었대요. 이제 막 고통 속에서 출산한 귀중한 아기를 엎어버리라니 그게 할머니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그 말에 기진맥진해 있던 엄마가 너무 놀라서 저를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아이를 안고서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힘들더래요. 아빠는 그런 할머니한테는 끽소리도 못하고 저는 그저 죄인올시다 란 표정으로 일관했었고요. 그런 시대에 사셨던 엄마가 그때부터 할머니한테서 늘 딸딸이 엄마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하셨겠어요. 그랬으니 아들을 꼭 낳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겼지만 그게 인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우리 딸 5을 낳고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셋째를 임신할 때부터는 아빠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 끝마다 아빠랑 엄마 앞에서 그러셨대요. 밭이 좋아야 아들을 낳지. 다른 배에서 아들 낳으면 된다. 대를 끊을 작정이냐? 너는 인물도 좋고 경찰이라서 시골 처녀들이 네가 총각인 줄 알고 줄을 서지 않았냐? 요새 세상에 남자가 조광지 쳐둬버리고 첩도 한두루 드리는 게 흠은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란 말이다. 알았냐? 이것은 일종의 할머니가 며느린 엄마한테 하는 일종 협박성 경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엄마가 또 임신 중이었대요. 너는 어차피 셋째도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경고였대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밖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라는 말이었고요. 그랬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웃긴 거는 대단히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말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골의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일 뿐이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첫아들을 낳았다는 자부심 하나는 아주 대단했답니다. 할머니의 그 첫아들이 바로 아빠였는데요. 아빠는 할머니의 자랑이었고 큰 자부심이었대요. 아빠는 할아버지랑 두 분만 겸상을 했고 제일 맛있고 따뜻한 밥만 먹었고 밑으로 고모 2사람이 있었지만 복바닥에서 옹기종기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깃불도 없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큰 가마솥에다 밥을 지었고 감자도 쪄먹고 수도도 없어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고 불을 지필 땔감이나 마른 풀들을 길다란 갈고리로 산에 올라 긁어 모아야 했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여자들이 다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늘 방 안에서 선비처럼 놀고 자빠져 있었고요. 여자들은 늘 복되기 신세라 할아버지 아빠의 몸종으로 대기조였던 셈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그 힘든 일들을 전부 다 며느리에게 다 시켰으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면 정말 눈물의 앞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절대 믿지 못할 일이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빠가 그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시게 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경찰이셨는데 당시만 해도 골력형 피리가 말도 못했대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웃대가리들이 아는 사람이거나 친척이거나 아니면 상납 등을 해서 사건을 뒤집으라는 기가 막힌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다가 한마디로 잘려버린 거죠.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도시로 나와서 아빠가 아는 친척분에게 청탁을 넣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때 그 시절에는 공무원이든 어디든 무조건 아는 사람에게 청탁을 해서 취업을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자 살 것 같았대요.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아빠가 바람을 태놓고 피고 다니셨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술집 여자들은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허구한 날 술집에서 살다시피 하시더니
술집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도 아빠가 월급날이 다가오는데도 집에 안 돌아오자 엄마가 만삭인 몸을 이끌고 살림을 차렸던 그 술집 여자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빠의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비가 없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쫓아간 거였대요. 그 여자한테서 아빠의 월급 봉투를 지키려고요. 너무 처절하고 불쌍한 삶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이혼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답니다. 모든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회였으니까요. 이혼 사유가 남자한테 있더라도 이혼한 여자는 좋은 글씨를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사회 나가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이혼한 여자는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엄마는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사는지에만 온통 관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그 술집 여자네 집에 가니까 오히려 본처 노릇을 하더랍니다. 엄마한테 돈을 던져주면서 그러더래요. 야, 너는 딸딸이 엄마라면서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너만 임신한 줄 아냐? 나도 임신했어. 난 아들을 낳을 거니까 내가 아들만 낳아주면 나를 호적에 올려준댔어. 그러니까 넌 그냥 꺼져. 어? 그래서 엄마가 그년한테 그랬다고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난 관심이 없어. 넌 그래봤자 술집년이고 참년이야. 난 본처이고 내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 호적에 올려준다는 말을 믿냐? 네가 내 남편의 아들을 낳으면 연락해라. 내가 키워줄 테니까. 딸을 낳으면 너 닮아서 술집년이 될 테니까 연락은 하지 말아라. 알았냐? 그랬더니 그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본처 행세를 하냐며 만삭인 엄마한테 쌍욕을 하며 달려들더랍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아빠가 엄마한테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술집년 집에 죽치고 있던 아빠한테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셋째로 나올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나랑 집에 같이 가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이젠 끝이다. 내가 셋째를 아들을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전엔 이놈 저놈하고 붙어먹었는데 네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당장 안 나와? 그러자 열이 받은 그 술집년 엄마가 나서서 만삭인 엄마를 때리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론 그 술집년이 반대로 엄마한테 쫓아와서 살림을 깨부수고 번처 행세를 하면서 지랄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빠가 엄마가 셋째 동생을 낳을 때까지는 그 술집 여자네 집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오곤 해서 그 술집 여자가 엄마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곤 했는데 그때문 아빠가 화가 나서 그 술집 여자한테 가서 깽판을 치고 왔더니 그 뒤론 조용하더랍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셋째 동생을 아빠가 집에서 직접 받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아예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사셨답니다. 그 여자도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딸이었대요. 그렇게 해서 아빠는 용감하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엄마한테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쥐어줬대요. 거지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던 터라서 글도 제대로 몰랐고 사회 물정도 몰라서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아빠랑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집에도 오지 않는 아빠를 바라고 살 수는 없었고 자식들이 줄줄 있는데 먹고 살기가 아득했으니까요. 그때 마침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셨대요. 고모들이 자기네들이 치매가 걸린 할머니를 돌보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그랬다네요. 올케 언니가 시골에 와서 농사도 짓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 밥도 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있는 우리 논밭을 작은 아버지들이 눈독을 들이잖아요. 서로 자기네들 것이라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젠 엄마가 치매라서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그걸 누가 지켜요? 그 말에
엄마가 눈이 번쩍 띄었대요. 그래, 우리 논밭이 있지. 농사를 짓자. 라고 결심을 하고 아빠도 없이 갓난쟁이 셋째 동생과 저와 언니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중증 치매라서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둬놨더라네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딸딸이 엄마라고 불렸던 할머니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 있더래요. 할아버지도 계셨지만 아예 돌본 흔적이 없어서 그런지 꼴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정말로 벽에 똥칠을 하고 있더래요. 참 불쌍하다.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처참한 꼴로 말년을 보내다니. 부지런한 엄마는 할머니를 매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바깥에 못 나가시도록 발목에 줄을 달아드렸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말이라도 붙여드리게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물려받은 논밭을 작은 할아버지들이 나눠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시 되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다고 했어요. 엄마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논밭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물어 농사를 혼자서 지으셨대요. 처음엔 엄마 때문에 짓고 있는 논밭을 뺏겨버린 아빠의 작은 아버지들한테서 텃세를 받느라 아무도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무척 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시골로 내려간 지 몇 개월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몇 개월 만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시골에 터를 잡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딸들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도시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해서 큰언니랑 나랑 셋째 동생을 상하방을 하나 얻어서 살게 했어요. 우리끼리 자취를 한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큰언니한테 많은 것을 바랬었어요.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빠는 그 술집 낸 집에서 살고 있었고 엄마랑 아예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시골에서 우리를 보러 반찬거리를 싸들고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처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큰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엄마의 마음은 첫째 딸에게조차 냉정했습니다. 큰언니 입장에서는 늘 외로웠고 고생하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할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엄마는 늘 동생들 챙기기 바쁘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큰언니를 제대로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오히려 맏딸이라서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만 무겁게 지우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은 채 어린 나이부터 해야 할 일만 주어지고 못해서 야단만 맞기를 반복했어요. 고단한 엄마의 삶을 큰언니가 조금이나마 함께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큰언니는 아빠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사춘기 무렵부터는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 늘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살았던 언니가 힘들다며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때문에 엄마는 언니를 찾아 헤매느라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관심한 아빠와 방황하는 맏딸과 하루하루를 잘 지켜내야 하는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큰언니를 충분히 돌볼 형편도 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를 빼다 박은 언니가 엄마가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떠나버린 후에는 엄마는 더 이상 큰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아빠처럼요. 방황하던 언니는 일찌감치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고 가족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엄마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와 명절 때는 꼬박꼬박 시골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억척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도 보탬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 가곤 했대요. 그때 엄마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 아니, 딸만 내리 낳았어. 원래 나한테는 아들이 없나 봐. 어이가 없네. 그녀는 기둥서방이 당신뿐이겠어? 그 딸들도 당신 자식이 맞아? 글쎄, 나도 몰라. 호적에 올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은 말어. 아무리 딸들이라고 해도 애비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여.
애들이 저렇게 아빠가 왔는데도 남보듯 하잖아. 당신은 천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아빠는 할 일 없이 심심하면 엄마한테 찾아오곤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한 번도 아빠의 정이란 걸 준 적이 없었어요. 드디어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았을 때 아빠가 두 집 살림을 끝냈어요. 엄마 말로는 남동생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질려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그년한테 뭐 때문에 질린 줄 아니? 엄마, 뭐 때문에 질렸는데요? 딸을 내리 둘씩이나 낳고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아빠가 호적이 안 올렸잖아. 왜 그랬대요? 아빠 자식이면 호적이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말이다. 그런데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가 보더라. 무슨 말인데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 기둥서방이 한둘이 아닌데 누구 자식인 줄 알겠냐고 말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술집 년인데 그 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가 술집에서 잘 크겠냐고 했더니 그년하고 싸웠다고 하더라. 왜요? 술집을 그만두라고 말이다. 아빠의 쥐꼬리만 월급으로는 못 산다고 하더래. 그랬더니 아빠가 그년한테 그랬다더라. 우리 마누라는 애를 5을 낳고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키운다고 말이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아빠 얼굴 핥혔단다. 그래서 그년 집에서 나왔대. 어릴 적부터 엄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보려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너희 딸들만 줄줄이 낳고선 동네 사람들 눈촉을 받았다. 애비 집안 망신이라고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마치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는 엄마에게 미안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간 큰언니를 대신해서 장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장보기, 시부름까지 모두 저의 몫이었죠. 막내 남동생은 언제나 예외였습니다. 엄마가 아들 부심 때문에 할머니한테 당했던 서러움과 고생은 말도 못했기에 늘 남동생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자애가 무슨 설거지를 하냐? 넌 공부나 해라. 라는 말은 엄마가 탈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남편한테 받았던 모멸감과 무시와 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아들이 내 남동생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남동생이 엄마에게는 더 소중한 존재였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시절 저는 아침밥을 차리고 교복을 입은 채로 설거지를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방과 후엔 다시 장 봐서 들어와 저녁을 준비했죠. 남동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걘 남자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그 말은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라서 일을 하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들에게 엄마가 소홀히 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똑같이 사랑은 하셨지만 내 남동생에게만은 유난히 기이 여기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남동생은 대학도 다녔지만 직장을 구했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을 위해 가게도 차려주고 자격증 학원도 보내주고 차까지 사주었습니다. 그 모든 지원은 저희 딸들에겐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남동생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이 저와 여동생들은 모두 시집가고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저희 자매들은 각자가 모은 돈으로 결혼도 살림장만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동생들도 그렇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키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자매에게 소홀히 한다고 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말에 잘 따랐어요. 남동생을 편애를 하고 귀 여기는 것도 이해를 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은 남동생에게 준다고 선언을 할 때에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남동생이 결혼을 할 때에도 엄마가 다 해줬고 저희 자매들한테도 부족하다며 돈을 걷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결혼을 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를 저희 자매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남동생에게 흠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동생도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안 했고요. 엄마가
저희 자매들이 남동생이 욕을 하거나 흠을 잡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면 엄청 화를 내십니다. 남동생이 엄마의 자존심인데 그걸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남동생에 대하여 아무 말도 못하죠.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엄마는 남동생에 대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왜 이혼을 했는지 그 속사정을 전혀 몰라요. 시누이들이 줄줄이 사탕이라서 이혼을 했다는 말이 나올까 봐서 옳게 하고도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남동생이 직장을 자주 바꿨다는 말이 있어서 그 때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 돈 때문이겠죠. 아니면 엄마가 옳게 할 때 시어머니 노릇을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엄마는 남동생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는데 만일 며느리가 남동생에게 함부로 했다거나 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 다니고 생계를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 고생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리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엄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날 남동생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하다고 밥을 챙겨주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오로지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늘 그런 줄은 알고 지내왔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저는 칠수를 향해 가고 친정엄마는 94세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 5딸은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병원비도 딸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었어요. 남동생은 아직도 엄마 집에서 지내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말합니다. 내 자식은 막내 하나뿐이다. 너희는 다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이 됐지 않냐? 혹시라도 내가 정신줄을 놓게 되면 행여라도 네 남동생을 나 대신에 잘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미리 말한다만 너희들이 그럴 애가 아닌 줄은 안다만 내가 죽은 후에 내 묘자리는 선산에다 묻지 말고 시립묘지에 미리 받았으니까 거기에다 묻어라. 왜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 산소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산소도 있고요. 아버지 산소 옆에 엄마 묘자리도 가미로 해놨잖아요. 일부러 돈 들여서 해놓은 그 좋은 산소를 놔두고 왜 시립묘지에다 모시라고 하세요? 내가 산소를 갈 때 보니까 해마다 산소 관리도 해줘야 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너희들이 돈 좀 보태서 산소를 이장을 해라. 시립묘지에 가족장묘가 있던데 거기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네 아버지 묘를 이장해. 알았냐? 나 죽고 나면 내 아들이 산소 관리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시립묘지를 이장을 하라는 건 우리 기석이가 산소 관리를 하느라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이번에 이장을 해라.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그건 기석이한테 하라고 해야죠. 아들이 해야지 왜 딸들한테 돈을 보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독한 것들이 있나. 그 돈 조금 보태서 네 남동생 신경 안 쓰게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니들이 누나들이 맞아? 누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석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기석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꼭 누나라고 해서 기석이한테 뭘 해줘야 해요? 기석이가 아빠가 남긴 재산 다 물려받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달라고 할까봐 일부러 그 많은 세금까지 내가면서 기석이 앞으로 명의를 다 바꿔놓으셨고요. 안 그래요? 그러자 엄마가 얼척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서 속내를 말하는구나. 이래서 딸들은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데 어디서 감히 욕심을 부리냐? 너희들은 자식 낳고 재미지게 잘 살면서 하나뿐인 남동생이 저렇게 이혼하고 혼자서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저 포함해서 여동생들이 엄마에게 남동생만 편애를 한다고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많은 돈 바치며 집이며 땅과 엄마가 살고 있는 집도 탐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우리가 탐을 낸다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편가르기를 하셨어요.
우린 그럴 생각도 없었고 줄한다고 줄 엄마가 아니었기에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셨어요. 그게 다 오로지 아들 생각뿐이라 그러신 겁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라도 누나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까 봐서 미리 남동생 앞으로 무리하게 명의를 넘겨주신 것도 그래서였어요. 친정일이면 발벗고 나선 게 저와 제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온 것도 저와 여동생들 뿐이었어요. 남동생은 항상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엄마가 심기가 불편하실까 봐 일부러 남동생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나들로서 남동생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말렸어요. 엄마, 우리가 언제 이 집이 탐민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니다. 너희들이 탐을 냈어. 내가 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틀림없이 너희들이 기석이를 들들 볶을 게야. 안 그런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너희들은 이제 여긴 그만 와라. 반찬 조금 들고 온다는 핑계로 나중에 나 죽으면 기석이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냐? 엄마, 안 그럴 테니까 걱정 마요. 내가 모를 줄 아냐?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그러냐? 너희들은 5명이고 기석이는 혼자야. 내가 죽고 난 뒤에 기석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다 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지 마라. 엄마, 연세가 벌써 94세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젠 기석이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좀 하세요. 어떻게 아직도 엄마가 기석이 밥상을 차리고 계세요? 맨날 딸들한테는 힘들다고 하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라 하시면서 왜 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빨래도 못하게 하고 청소도 엄마가 해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놓여서 자꾸 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을 못 믿어.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는 기석이 밥을 내가 차려줘야지. 그리고 혼자서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왜 기석이가 빨래를 해야 하는 거냐? 너희들은 참 못됐다. 니들은 자식들도 있고 기댈 남편도 있고 하니까 잘 살겠지만 기석이는 내가 죽으면 완전히 혼자야.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기력이 없어져서 큰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믿고 떠날 수가 있어야지. 딸들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정말 엄마 입에서 지겹도록 듣던 말입니다. 딸들은 다 소용이 없다. 엄마가 우리들한테 서운할 때 늘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없어져서 쓰러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어떡하긴 어떡해. 요양원에 가야지. 자식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요? 걱정 마라. 니들 손에 난 안 맡긴다. 너희들이 내 수발 좀 들어줬다고 재산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냥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란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간병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요양원에 가세요? 아들이 고생한 꼴은 내가 못 본다. 하여간 대단한 아들 사랑꾼이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엄마를 외면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엄마 눈엔 자식이 아닌 걸까요? 이제 저는 곧 70입니다. 딸로 살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식사 도와드리고 경제적 도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늘 말합니다. 아들은 내 자식 하나뿐이다. 내 곁에 그 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엄마 옆에 남은 게 아니라 떠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떠난 게 아니라 나름의 삶을 꾸리며 엄마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늘 엄마를 생각했고 도왔고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운함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식구가 된다는 말,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자식들, 이 모든 것이 엄마가 과거에 딸과 아들로 편갈라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